우리나라 행정 지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대한민국은 산맥을 기준으로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여기는 멸악산맥을 기준으로 북부, 그 다음에 멸악산맥과 소백산맥 사이를 중부, 그 다음에 소백산맥 아래를 남부로 나누고 있습니다. 북부부터 보면 여기 평안도, 그 다음에 함경도, 그 다음에 황해도를 나눌 수가 있고요. 중부에서는 경기도, 강원도, 그 다음에 충청도로 나뉩니다. 그리고 남부는 크게 전라도랑 경상도로 나뉩니다. 특히 충청도나 전라도,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각각 북도, 남도로 나뉘기도 합니다. 서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은 경기도 쪽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큰 섬의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제주도가 가장 큰 섬인데요. 제주도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크게 울릉도, 독도로 표시했습니다. 도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도의 이름? 도의 이름은 각 도에서 유명한 도시 두 개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지는데요. 평안도는 평양과 안주, 그 다음에 함경도는 함흥과 경성, 그 다음에 황해도는 황주와 해주 두 도시의 이름을 땄습니다. 중부에서는 경기도는 경성과 기내,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의 이름을 땄고요.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마지막으로 경상도는 상주와 경주의 이름을 땄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처럼 특별자치도가 된 새 도 어디인가요? 우리나라에는 세 개의 특별자치도가 있는데요. 먼저 제주도, 그 다음에 전라북도, 마지막으로 강원도가 있습니다. 각 자치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먼저 제주도는요, 관광특구라는 명분으로 관광특구로 특별자치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라도에는 많은 유적이 있어가지고 문화특구로 자치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는 군사특구로 자치도가 되었습니다. 시, 군, 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먼저 시는 인구가 5만 이상이어야 하고요. 각종 시설과 인프라들이 집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군 같은 경우는 고종 때 처음 설립된 이제 지역을 나누는 기준으로 시 아래에 여러 가지 군이 있습니다. 읍면동은 어떻게 나누나요?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읍이랑 면은 둘 다 약간 완전히 행정구역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시골에서 임의로 나누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으로 쓰이고요. 대통령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라는 정치 체제를 쓰고 있는데요. 먼저 대통령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밑에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대신에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는 기관으로는 국정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있는데요. 근데 국정원은 국내의 정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의 방송을 검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와 대통령 밑에는 다양한 여러가지 부가 있는데요. 보건부 같은 경우에는 재해나 재난, 또 그리고 질병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과학기술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또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는 경찰과 군사와 무기를 동시에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국방부 밑에 경찰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시는 여성가족부는 뭐 하는 곳인가요?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에서 여성과 가족에 관련된 분야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제와 국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단 대통령은 이렇게 행정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국회는 대통령이 관리하는 곳이 행정부라면 국회는 입법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가장 큰 역할은 먼저 법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헌법을 살피고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서 맞지 않는 법이 있다면 또 그걸 수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또 그러면서 대통령, 행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하지 못하는 4가지가 있죠. 국회의원은 먼저 첫 번째로 겸직을 하지 못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이용해가지고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제주도 특징 넘어가겠습니다. 제주도의 상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주도는 삼단어라고 불리는 지역인데요. 이 삼다가 만의 달자를 써가지고 세 개의 물건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개의 물건은 먼저 여자, 그 다음에 돌, 그리고 바람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특히 이 세 가지가 많아서 삼단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간략하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제주도의 한가운데에 한라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라산 밑에 서귀포시에 천지연폭포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천지연폭포에서 단팔수라는 천연기념물이 자랍니다. 이 단팔수는 천지연폭포에서밖에 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서쪽에는 고사리 선사 유적이 있고요. 한국에 얼마 없는 선사 유적이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근에 만장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쪽 해변가에 아까 말했던 주성절리가 있는데요. 절리 중에서도 주성절리는 이렇게 세로로 생긴 절리라서 보통 이제 수직으로 생긴 대부분의 절리와 다르게 수평으로 생겼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제주도의 특산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제주도의 특산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쪽 관화에서 나는 우뭇가사리랑 이쪽 우도에서 나는 우도 땅콩이 유명합니다. 제주도에 유명한 인물은 누가 있습니까? 조선시대에 김만덕이 있는데요. 이때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징 때문에 풍작이 들어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김만덕이라는 사람이 제주도에 살다가 자신의 국권을 털어가지고 제주도 사람들을 구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촌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촌락의 종류와 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촌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농촌, 어촌, 산촌입니다. 각각의 촌락은 먼저 농촌에서는 특히 농사를 해서 식량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물품들을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촌에서는 어업이나 수산시장 등을 통해서 등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산촌에서는 산지촌 등을 활용해서 밭농사를 하겠죠. 네. 각 지역의 장단점 설명해 보세요. 장단점은 다양하게 나뉘는데요.
산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기가 좋고 자급자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인프라가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산촌 같은 경우에도 산속에 있다 보니까 인프라가 안 좋고 특히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람이 적고 인위적인 물건이 적어가지고 공기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촌은요? 어촌의 장점은 어획을 하고 네, 양식장을 운영할 수 있고 양식장을 운영할 수 있고 염전을 사용할 수 있겠죠. 네, 단점이 있다면 날씨가 좋지 않으면 어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계 유지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네. 자, 인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구와 세계 인구 밀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먼저 인구란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 수를 의미합니다. 인구 밀도란 이 특정 지역의 면적 나누기 그 면적에 사는 사람 수를 나눈 값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지도를 보자면 측면에서 보자면 특히 인구는 인도나 중국 쪽에 아시아 쪽에 인구 밀도가 높고요.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일대나 북미 일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도나 중국은 인구 수가 많은 나라라는 점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넓고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그곳에 사는 사람도 땅에 비해서 적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면적에 비해서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또 하나 인구가 많이 이동을 했죠. 네. 자, 인구의 수가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 설명해 보세요. 인구의 수 일단은 격차가 발생을 합니다. 인구의 수가 많은 지역에는 도시가 세워지는데요. 특정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을 도시라고 합니다.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능이나 시설이 도시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히려 그런 인구가 낮은 지역에는 그런 인프라들이 좀 적게 되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인구수가 줄어들 경우. 먼저 인구수가 줄어들면은 이제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람 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인구수가 줄어들면 이제 저출산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출산이 되면 자연스럽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이 되어가지고 나라 단위로 보면서 나라의 경쟁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도시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는 모든 기능과 시설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특징으로는 먼저 도시에는 시장 인력이 활발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집중되어 있고요. 여기서 기능이란 인프라를 뜻합니다. 세 번째로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겁니다. 자급자족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총량이나 이런 것 중에서 식량이나 여러 가지 설비들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도시와 촌락이 분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에는
일단 촌락에 대해 인구수가 많습니다. 그건 도시의 기준이고, 자, 도시의 종류 설명하세요. 도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공업도시가 있습니다. 공업도시는 도시 중에서도 공업을 이용해서 성장한 도시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울진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특별도시인데요. 특별도시는 특히 인구수와 사람이 많고 도시의 규모가 큰 도시를 뜻합니다. 우리나라를 치면 서울이나 광역시 일대 등을 의미합니다. 또 이렇게 도시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 도시 주변에 작은 도시들이 생겨가지고 같이 공생하는데요. 이를 위성도시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위성도시는 경기도 일대 등이 있습니다. 전라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라도의 지형적 특징 설명해 보세요. 전라도라고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전라북도와 남도를 나뉩니다. 유명한 인물과 명소 설명해 보세요. 먼저 전라북도 외 이곳에서는 고추장이 유명하고요. 조금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부채라는 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명소는 설명해 보세요. 전라도의 명소는 화엄사, 미륵사지, 충렬사 등등이 있는데요. 먼저 화엄사 같은 경우에는 불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호수를 가다는 호수인 담양호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춘향전의 배경으로 있는 광월루원이 있습니다. 유명한 인물 설명해 보세요. 먼저 전라도에는 여기 미륵사지가 있는데요. 이 미륵사지 이야기의 주인공은 백제무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주에서 가졌던 소백제 견훤, 그리고 본인도 고아로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아이들 고아원의 첫 번째로 살던 방예인 등이 있습니다. 전라도의 열차 설명해 보세요. 대한민국은 기차 시스템이 전국으로 가는데요. 간략하게 남한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쓸 겁니다. 특히 서울을 기점으로 목포, 여수, 강릉, 그 다음에 부산을 기점으로 큰 열차 라인이 있고요. 이를 기점으로 다양하게 장가지들이 뻗어 있습니다. 어떤 열차들이 있나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유명한 KTX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궁화호 등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만든 열차 이름은 무엇인가요? 제일 처음 만든 열차의 이름은 목일 1호입니다. 네. 지금 현재 무궁화호 사라지고 새마을호 몇 대 안 남았고 KTX하고 ITX 남아있어요. 네. 자,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열차역 세 가지 이야기해 보세요. 먼저 서울 기점으로 제1역은 서울역입니다. 그 다음에가 용산역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직장인들이 출퇴근할 때를 위해서 쓰는 영등포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하철 현황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지하철 현황은 서울이라는 도시 내에서 9개의 지하철 노선이 있고요. 이 노선을 기점으로 다양하게 공항이나 다른 위성 도시 등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지하철 호선의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냥 먼저 가장 처음 만들어진 순서대로 1호선에서 9호선까지 있습니다.
전라도의 목포 근대화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여기가 전라도 목포라고 했지만 목포는 이쯤에 있는데요. 특히 바다랑 맞닿아 있는 공원으로서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일제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렇게 곡식을 수탈해서 목포로 모이게 하여서 다시 일본으로 가져다 주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포는 일제에서 많이 건축이 되는데요. 하지만 중간에 태평양전쟁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면서 목포는 방치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타 지역에 비해서 낙후화가 되게 되었죠. 목포 항일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목포에는 여성들이 세운 근호회, 그 다음에 청년회 등이 있었는데요. 이런 단체들이 목포의 항일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목포의 근대화가 이루어진 증거들로 알 수 있는 건물들이 뭐가 있나요? 목포에는 다양한 일제식 건물들이 있는데요. 특히 약간 일제식 목욕탕의 주택이 같이 있는 형태나 일제식 공장의 주택이 같이 있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또 이제 일제가 목포에서 강사를 운영했던 그런 흔적들도 남아 있습니다. 도시화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은행의 순서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먼저 첫 번째는 조선은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은행이 18은행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는 식산은행이라는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혼합은행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라도의 대표적인 종교였던 불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제 불교는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세운 종교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한민국에는 이제 삼국시대 때 종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가 인도라고 하지만 이쪽은 기점으로 티베트 공원을 거쳐가지고 삼국시대 때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들어온 불교는 왕권 강화에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일단 그리고 백성들의 정신을 통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불교를 상징할 수 있는 물건들은 무엇이 있나요? 일단 약간 80톤의 산의 개념인 묵주가 있고요. 묵주 외에도 부처님의 그림을 그린 탱화, 그 다음에 다양한 사찰 등이 있습니다. 전라도의 대표적인 절, 화엄사와 송강사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전라도에는 화엄사는 전라도에서 가장 유명한 통일신라 시대의 절이 지어져 있고, 송강사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의 근거지라 볼 수 있는 절이에요. 자, 우리나라 기와집으로 넘어갈게요. 기와집의 내부 구조 설명해 보세요. 기와집은 대부분 이렇게 울타리로 감싸져 있는데요. 울타리 안에는 크게 남성들이 지내는 공간인 사랑터와 여성들이 지내는 공간인 안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대부분 있다고 치면은 이 밑에 행안체와 마곡관 등이 있고요. 특히 이쪽에는 조상들의 오시는 사당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와집은 이렇게 안체와 사랑체가 내부 울타리를 통해서 구분되어 있었고, 이런 쪽문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당시 화장실이었던 측판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통 가옥의 난방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한옥의 전통 난방 방식은 온돌인데요. 이 온돌은 이렇게 아궁이가 있으면 아궁이로 인해서 대표적인 전기가 이렇게 구들장을 통해서 공기가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전해진 따뜻한 공기는 나중에는 굴뚝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서 배출되게 되는 문제입니다. 기와집의 구조인 기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먼저 기와는 구조는
간단하게 그리자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먼저 여기 끝에 장식하는 수목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장식하는 암기와와 차기와가 있습니다. 집성촌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집성촌은 신석기 시대 시족 문화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들을 대대로 특정 지역에 이어 살면서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룬 마을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집성촌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일단 시족사회의 근간이기도 하고요. 현재까지도 집성촌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서울에 남아있는 집성촌 설명해 보세요.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 방학종 쪽에 윤씨. 화평윤씨 집성촌이 아직도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건시 집성촌이 남아있습니다. 집성촌을 유지시켜주는 이유가 뭔가요? 어쨌든 그래서 강제로 이들을 몰아낼 수 없을 뿐더러 과거부터 이어진 집성촌 문화의 살아있는 미사라고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자치시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자치시란 그러니까 최고 정부, 행정부의 권력을 받지 않고 지방 내에서 자신의 시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속 가능성이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면 미래를 과연 조심을 해서 미래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성질을 의미합니다.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속 가능성의 범위. 지속 가능성은 만약에 여기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치면 환경이 가장 큰 범위고요. 환경 안에 사회가 있고 네, 사회 안에 경제가 있어요. 네, 공통 범위로 치면 그 가운데 겹쳐지는 부분이 지속 가능성이에요. 네. 지속 가능성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크게 지속 가능성의 목표는 크게 17가지로 나뉘는데요. 이를 정리하자면 일단 평등해야 하고, 즉 차별이 없어야 하고, 모두가 굶주리지 않아야 하면서 동등하게 살아야 합니다.